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오늘 로투데이 스페셜에서는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화천대유 고문 논란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해당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법률 자문을 맡아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슈플러스에서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해당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법률 자문을 맡아서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우선 이 지사 관련 논란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자산관리사 자격으로 참여한 회사입니다. 네. 화천대유는 출자금 대비 약 1000배에 이르는 총 4천여억 원을 배당받아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이 지사를 겨냥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A씨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백화점이자 권력형 비리 세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 대선 캠프는 곧바로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 전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지사 캠프가 고발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검찰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의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단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내용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권 전 대법관이 해당 의혹에 지금 얽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같은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월 1,500만 원, 연간 약 2억 원의 고문료를 받고 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 등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많이 해주셨다며 특히 권 전 대법관님은 대장지구 북측 송정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목 있는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기로 하면서 모시게 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후 수뢰죄,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좀 이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 사후수액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할 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겁니까? 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 7대5의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냈을 뿐만 아니라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후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취업을 한 겁니다. 대가성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월 1,500만 원이면 극히 이례적인 고문료라며 판결과 관련된 사후 수뢰죄로 의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대가성이 있었냐 여부는 아직 의심인데 그런데 지금 권 전 대법관이 오늘 고발을 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재명 도지사와 연관이 있다고 세간에서 화제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고문으로 취업하여 연 2억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한다며 이는 사후 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권 전 대법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사후수뢰죄 외에도 지금 공직윤리법 위반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공직자의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이사, 고문, 자문 등도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되는데요.
취업심사 대상 기관은 이 자본금 1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권전대법관이 고문으로 있던 화천대유는 자본금이 3억 1천만 원 정도여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직자윤리위를 관장하는 법원 행정처 측은 화천대유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라 애초에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해서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입장과 함께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자본금이 10억 원이 안 된다라는 명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오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을 한 이후에 변호사 등록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협에 등록을 해야 변호사로서의 정식 개업이 가능한데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자문 등 변호사 업무를 처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유무죄를 떠나서 이 대법관 출신 고위 공직자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좀 지탄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구속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알려지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7년 만에 구속제도가 개편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두고 법관과 변호사 측은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반면 검찰 측은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요. 조건부 석방제가 어떤 제도이고 찬성과 반대 이유가 왜 갈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대법원이 구속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알려지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7년 만에 구속제도가 개편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관과 변호사 측은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반면 검찰 측은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요. 조건부 석방제가 어떤 제도이고 찬성 또는 반대 이유는 무엇인지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 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내걸고 풀어주는 보석제도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단계에 도입해 구속 없이 바로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때 대체적으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곤 했지만 이는 일도양단식이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에 조건부 석방제가 도입되면 영장을 발부한 뒤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대안 역시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 분과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관의 81.8%, 변호사의 94.4%가 조건부 석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지의 법무법인 기세 변호사는 이러한 조건부 석방제도에 찬성한다며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잖아요. 아직은. 그 사건에서는 불필요한 구속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석방 제도가 사실 잘만 활용하면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검찰은 조건부 석방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간 국내에서 여러 차례 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유전석방, 무전구금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부유층 인사들은 보석 조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구속 후 수사하는 것과 보석 등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 수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이런 검찰 반대 의견에 대해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면 변호인과 접촉해 전략을 짜는 등의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정지혜 변호사는 공감했습니다. 검사들은 아무래도 일단 수사가 힘들어지니까 그것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의 속도도 그렇고 또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 상태에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제한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변호사 역시 아무래도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되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후영장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중영장은 어차피 심정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영장 청구되는 거니까 그 체포영장에서 체포됐거나 긴급 체포됐거나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사후영장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검찰 측에서는 이제 사후영장, 현행범 체포나 체포영장, 긴급 체포에 의한 체포된 피의자를 그냥 순간에 석방해버리면 아무래도 수사에 방해가 생길 수 있겠죠. 이외에도 조건부 석방으로 인한 처벌 약화, 영장을 기각해야 할 사건에서 되려 조건부 석방을 명하는 변형적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등 부작용을 고려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만 제도의 효과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떻게 되었든 결국 만약에 이 사람이 나가서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 혹은 주요 참고인 등에 의해 그 다음에 재범의 위험, 그 재범을 범한다면 범죄를 또 범한다면 그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조건을 붙였을 때 그 조건이 결국 그 구속된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 도망해서도 안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범죄를 범해서도 안 되고 주요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완벽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지만 이 제도의 효과성이 있을 것 같다.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으로 결론나면 바로 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간 이어진 구속제도가 개편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로스쿨 변호사 3,500여 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청년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제4대 회장 선거를 진행합니다. 선거는 다가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일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선거엔 김기원 서울변의 법제이사가 단독 출마한 가운데 과반 찬성이면 김 변호사는 다음 달 10일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만약 취임하게 된다면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예정인지 김기원 변호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로스쿨 변호사 3,500여 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청년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제4대 회장 선거를 진행합니다. 선거는 다가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일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데요. 한법협이 지지하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조계 단체 수장이 당선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들은 끈끈한 조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엔 김기원 서울변의 법제이사가 단독 출마한 가운데 과반 찬성이면 김 변호사는 다음 달 10일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만약 취임하게 된다면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예정인지 장한지 기자가 김기원 변호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1회부터 10회까지 10번의 변호사 시험을 거치는 동안 10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들의 숫자는 전체 변호사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청년 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법조계 하나의 젊은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4대 한법협 회장 선거가 오는 30일부터 치러지고
선거엔 서울변의 법제이사인 김기원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성균관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변씨 5회 김기원 변호사는 서울변의 법제이사, 변협 AI 법률서비스 대응 TF 위원장 등을 맡았습니다. 변호사 단체가 하는 일은 정답이 없는 일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제가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 대응하는 일들을 해와서 김기원 변호사는 크게 3가지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올바른 법조 인력 양성제도 제시입니다. 그는 먼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은 다시금 사법시험, 예비시험 병행, 로스쿨 폐지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스쿨 체제의 틀은 유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입시 제도를 발굴해 올바른 법조인 양성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은 대선 후보들이 가진 영향력을 고려하면 어려운 길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해 로스쿨을 지켜내겠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약속입니다. 사법시험과 예비시험이 병행이 아니라 현재의 로스쿨 제도를 공정하고 다양성 있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을 대선 후보들께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 충분히 호소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공약은 플랫폼 리걸테크 문제 대응입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나 설명회, 세미나, 고소고발 등을 통해 법조계를 위협하는 플랫폼이나 리걸테크에 계속 대항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나 리걸테크는 변호사들에게 혁신을 판매하는 대신 대량의 광고로 시장을 지배해 소비자들이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한다며 제주는 변호사가 넘고 통행세, 소개료는 사무장 로펌인 플랫폼이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부당한 플랫폼이나 리걸테크에 대해서는 타협이나 양보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매한 분야는 사람들이 애매하니까 중간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애매하니까 다 하자. 애매하니까 이것도 허용하고 저것도 허용하자.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제도나 체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공약은 노동가치 저하 문제 대응입니다. 유사직역 갈등,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와 형사사법제도의 문제 등에 관해 김 변호사는 기고나 논문, 토론회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습니다. 작은 일 하나 쉽지 않지만 청년 변호사 단체로서 동시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해결에 일조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김 변호사는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음 달 5일 임기가 끝나는 제3대 한국법조인협회장 강정규 변호사 후임으로 김기원 변호사가 회장에 당선될 경우 다음 달 10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24일부터 경찰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법 개정에 담긴 핵심 골자는 뭔지, 위장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부터 경찰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슈플러스에서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우선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경찰청은 오늘부터 아동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추적 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일단 새로 도입되는 위장 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뉩니다. 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수사관이 경찰 신분을 숨기고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분 위장 수사의 경우는 범죄를 막거나 범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지난해 이른바 N번방 사건 조주빈 일당 수사 때처럼 경찰이 신분증 인증을 대대하지 못해 수사 대상인 채팅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가 어려운 랜덤 채팅방이나 메신저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범인에게 성착취물 구매 문의를 하거나 여고생 등으로 위장해 성착취범에게 접근해 범죄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전국시도 경찰청에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했고요. 오늘부터 전국 사이버 여청수사관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한 지금 법령 어떻게 되나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그것인데요. 경찰청은 개정 법률이 올해 3월 공포된 뒤 6개월간 여성가족부, 법무부와 협의해 위장수사에 필요한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위장수사를 할 때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함정수사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시행령의 신분 비공개 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 보고사항 등의 통제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특례가 포함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정책이 그래서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청소년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신분 위장을 위해 문서,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요. 위장된 신분을 이용해서 계약, 거래하거나 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광고할 수 있게 됩니다.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수사는 최대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지만 신분 위장 수사의 경우 최대 1년까지 3개월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법이 개정된 배경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위장 수사가 이뤄지게 된 배경은 박사방, N번방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운영자 조주빈은 추가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조주빈은 경찰이나 기자가 있을 수 있다며 불법 촬영물을 다른 대화방에 공유하고 인증하라고 한 건데요. 결국 담당 수사관이 지인의 신분증과 사진을 빌려 인증한 뒤 수사를 이어갔지만 그 사이 피해자는 더 늘어갔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네. 자,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이제 경찰의 수사 효율이 높아지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위장 수사가 제도화됐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거론됐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증의 문제입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제약 때문에 가짜 주민등록증은 만들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0대 성착취물을 다루는 디지털 성범죄 조직이 채팅방에 입장시키기 전 인증 절차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수사에 난항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번 제도가 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된 만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나 성매매 같은 오프라인 범죄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됐고요. 아울러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나 해킹 등의 경우에는 위장 수사 방식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네. 자, 위장 수사와 별개로 이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지금 처벌도 강화가 된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쌓아 피해자를 성범죄로 유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부터 이러한 그루밍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동 청소년의 성구매를 목적으로 한 유인 권유만 처벌할 수 있었고 정보통신망에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이제 시행되는 만큼 지난해 N번방과 같은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좀 사전에 예방이 되고 근절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